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미래보다 당장의 오늘을 사는 데 집중하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서도 노후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도 운동은커녕 지친 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과식해버리고 맙니다. 분명 내일이면 후회할 텐데도요. 우리는 왜 당장의 유혹에 이끌려 내일이면 후회해버릴 선택들을 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 할 허시필드는 우리는 먼 미래의 나를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타인처럼 느끼기 때문에 낯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의 자신을 가깝게 느낄수록 10년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마케팅 및 행동의사 결정학 교수이자 UCLA 심리학 교수로 미래 자아 연구를 선도해서 이끄는 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지 세계적인 퓨처 셀프의 권위자 할 허시필드가 20여 년 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미래의 나 남 아닌가요? 내년 생일을 상상해보자.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의 생일을 생각해보자. 한 20년쯤 지났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장면이 상상되는가? 아마 두 경우 모두 케이크, 음료나 술, 친구처럼 생일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장면에 서로 다른 점도 있는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에밀리 프로니는 다양한 집단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우선 대학교 식당에서 첫 번째 집단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종이를 주자 사람들은 주로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을 설명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현장감 있게 써내려간 것이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아주 먼 미래에 한 끼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학생이므로 40이 된 후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두 번째 집단은 모두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그 장면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고 그녀라고 지칭했다. 그들의 정신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프로닌 교수는 이러한 관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를 타인처럼 대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역겨운 음료를 마시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피실험자에게 역겨운 음료를 마셨을 때 느끼는 혐오감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끔찍해 보이는 그 음료는 물에 케첩과 간장을 섞은 것이다. 이것을 억지로 맛보게 하려고 학생들에게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부터 실험은 더 흥미로워진다. 한 집단의 설문조사가 끝나면 이 음료를 얼마만큼 마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두 번째 집단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대신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은 먹을 수 없고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가서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수업에 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는
다음 실험 참가자에게 이 음료수를 나눠준다면 얼마나 주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세 번째 집단은 당장 마셔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3숟가락 정도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몰랐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은 과학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이 괴기한 음료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2분의 1컵, 즉 8숟가락까지 양이 늘어났다. 미래의 자신이 마실 분량도 2분의 1컵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점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를 마치 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클수록 부자가 된다? 이번에도 미래 자아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미래 자아가 현재 모습과 많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꾸준히 자산을 모았다. 물론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과 자산을 모으는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나이가 많을수록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데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 교육 수준, 소득, 성별 같은 요소를 모두 통제할 때도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과 자산은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최근 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래 자아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50개 주에서 소득, 연령, 인종, 교육 수준, 성실성이나 외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을 고루 반영해 질문을 선별했다. 이번에는 원형 척도가 아니라 미래 자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로 유대감이 느껴지는지 1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고르게 했다. 역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강할수록 저축을 많이 했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인구 통계나 성격을 고려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두뇌를 연구할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두뇌에서는 미래 자아를 현재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두뇌는 미래의 나를 대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반응한다. 문제는 평균치를 앞세울 때 여러 사람이 가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래 자아를 생각할 때와 현재 자아를 생각할 때 두뇌 활동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 자아가 정말 타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달랐다. 미래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거의 비슷했고 두뇌 활동을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차이점이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실험을 다시 생각해 보자. 가장 친한 친구나 부모,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자신과 아주 비슷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와 비교해도 두뇌 활동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친밀감은 두뇌 활동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관찰한 두뇌 활동의 차이가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하는 결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두뇌를 스캔하고 2주 뒤에 피험자를 다시 불러서 간단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했다. 이번에도 당장 소액의 돈을 받을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었다. 가상의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선택한 시기에 미리 알려준 금액을 지불했다. 두뇌 활동에 따라 미래 자아가 타인처럼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돈 문제에서 조급한 태도를 보였다. 달리 말해서 미래 자아가 그저 남이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큰 돈을 갖기보다
지금 적은 돈을 갖는 쪽을 더 선호했다. 미래의 자아가 친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미래 자아와의 연결고리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 자아와 유대감이 클수록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보상이나 혜택은 크지만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다. 일이 잘못되면 미래의 자아는 현재의 자아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강할수록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자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과는 심리적 웰빙, 특히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1995년 미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년 국가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지에는 본인의 현재 모습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본인이 얼마나 침착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지혜로운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다. 또한 10년 후에는 그런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 자아의 특성이 많이 겹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미래의 자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를 지금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타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0년 후인 2005년에 같은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재시행했다. 내 학생이었던 조이 리프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는데 그는 언젠가 현실이 될 미래의 자아에 체크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와 차이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점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누가 더 높게 나타났을까? 후자가 더 높았다.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의 교집합의 크기, 즉 유사성은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을 예상하든 부정적인 것을 예상하든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물론 유사성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더 안정적으로 살 거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처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해 두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미래 자아와의 관계가 어떨지에 대해 많은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995년으로 돌아가서 생활 환경이 비교적 비슷한 중년 여성 2명에게 약 10년 후에 자기 모습이 현재와 얼마나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비슷할 거라고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지금과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 매우 다를 거라고 대답했다. 이 경우 비슷할 거라고 대답한 여성이 10년 후에도 자기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이유가 뭘까? 우선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운동을 자주 하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이 수년간 이어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더 높아질 터다. 여기서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식 사고와 완벽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사라 몰루키와 댄 바텔스는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개선을 떠올린다고 했다. 나는 미래의 자아에 대해
유대감을 느낀다. 서로 비슷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더 능숙해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래 자아를 만나면 왜 더 윤리적이 될까? 내가 좋아하는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보려 한다. 이 밖에도 다른 금융기업들에서 비슷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미래의 자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비단 돈과 관련된 결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의 대학생 안몰 바이드를 생각해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1년가량 이어지자 그의 식단은 눈에 띄게 부실해졌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과 칙필레 샌드위치가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먹다 보니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13kg이나 늘었다. 전통적인 식단으로 바꿔보았지만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나의 연구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다. 온라인 도구로 이상적인 미래 자아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중단하기 위해 욕실 거울과 냉장고 문에 이상적인 미래의 자아 사진을 붙여놓았다. 하겐다즈 초코바를 먹으려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래의 자아 사진이 목표의식과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저칼로리 식단, 심장 강화 운동, 근력 운동을 꾸준히 받은 결과 바이든은 체중을 대폭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드의 일화에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라 라포소와 로라 카스텐슨이 진행한 연구다. 그들은 나이 변환 기술로 만든 이미지를 통해 미래의 자아를 만나본 성인은 주름이 늘어진 미래의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윤리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 어떨까? 우리는 실험 참가자에게 우리가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일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나이 변환 기술이 만들어낸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결과는 실생활에서도 나타났다. 고등학생에게 일주일간 페이스북에서 40대의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했더니 그 주간에는 못된 행동을 하려는 시도가 약간 줄어들었다. 윤리적 행동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는 표본이 많지 않았고 연구 결과도 상대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 윤리적 행동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미래의 자아는 복잡한 퍼즐의 단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장 루이스 반 겔더는 나이 변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네덜란드 재소자들에게 미래의 자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가석방된 재소자들 중 상당수에서 음주나 마약 사용과 같은 자멸적 행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의 나를 시각화하면 저축, 윤리적 행동,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례로 2019년 여름 유명 인플루언서를 선두로 1억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노화된 얼굴 만들기 열풍에 참여했다. 페이스 앱을 설치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몇 초 만에 늙어버린 자기 얼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584세 생일을 맞은 모세처럼 생겼네 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저 깔깔 웃고 지나간 사람도 많았다. 고든 램지 역시 마스터 셰프가 시즌 50을 맞이하면
아마 내 얼굴이 이럴 거예요 라고 했다. 그러면 나이 든 자기 얼굴을 본 수천만 명이 갑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돈을 늘리고 도넛 대신 샐러드를 택했을까? 내 생각에 그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듯 물은 가장 직선에 가까운 길로 흐른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게 마련이다. 쓸데없는 것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변화 과정이 간단해야 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앱에서 만든 이미지는 그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당장 사용 가능한 저축 도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미래의 자아에게 세상의 많은 부분을 소개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댄 바텔스와 올레크 우르민스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 미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의 결과가 미래의 자아에게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신경을 써야만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적절한 환경에서 나이가 든 먼 미래의 자아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도움이 된다. 안경을 쓰면 사물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하면 듣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나이 변환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력을 도와주며 미래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자아와 공감하는 능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나이 변환 이미지는 시간 여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전략, 즉 미래의 자아가 현재 모습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나이 변환 이미지를 보는 것은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덮어라. 나의 벗이자 공동 연구자인 케이티는 창의력이 매우 뛰어난 과학자다. 내 생각에 그녀의 창의력 일부는 자기 필요를 해결하느라 발달한 것 같다. 케이티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기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나와 케이티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그때 케이티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볼 일이 있는 경우 그 일을 기준으로 10분 전에 통화하자고 제안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묘안이다. 케이티는 이처럼 수준 높은 융통성을 운동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단점에 적용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추론한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며 스릴러 소설의 다음 장을 읽으면 어떨까? 페디큐어를 받는 동안 수업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어떨까? 그녀는 이 전략에 유홍묶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덕분에 인생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케이티가 이끄는 연구팀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체육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 하나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한 집단에는 그냥 운동하라는 말만 했고 다른 집단에는 유혹이 되는 어떤 것과 운동을 동시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했다. 유혹거리의 하나로 연구팀은 학생의 개인 아이팟에 꼭 듣고 싶어하는 오디오북을 업로드해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가장 힘든 조건을 제시했다. 체육관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치된 아이팟에 오디오북을 내려받았는데 각자 선택한 오디오북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려면 반드시 체육관에 가야만 했다. 연구 초반의 몇 주간은 그냥 운동을 권유받은 첫 번째 집단보다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 주어진 세 번째 집단의 운동 참가율이 51% 증가했다.
운동할 때 오디오북을 듣게 한 두 번째 집단, 즉 중간 형태의 유혹 묶음이 주어진 집단에서는 참가율이 29% 상승했다. KT가 이끄는 연구팀은 24아워 피트니스와 협업 관계를 맺고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4주간 집중 개입 후 약 4개월을 관찰했다. 체육관에 오는 사람에게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유혹 묶음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하자 체육관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실험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에 KT는 유혹 묶음의 장점 중 하나는 유혹의 종류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체육관 실험의 경우 오디오북을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몇 주 단위로 책의 종류를 바꿔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책이어야 한다. 이 전략은 체육관이 아닌 곳에도 널리 적용해 볼 수 있다. UCLA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자 마케팅을 가르치는 엘리 리버번 교수는 비슷한 맥락에서 칫솔질이라는 또 다른 행동을 연구했다. 리버먼 교수는 대다수 사람이 양치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리버먼 교수는 다른 주제도 많이 다루지만 예전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양치 시간에 누구보다 열성적이다. 치과 의사는 하루 2번, 2분 이상 양치하라고 권한다.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과자 한 봉지를 먹어치울 때는 2분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욕실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서서 양치할 때는 지겹기 짝이 없는 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버먼 교수는 이탈적 몰입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양치질, 손 씻기, 산책하기와 같은 행동은 중요하지만 지루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럴 때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에 동시에 참여하면 결과가 나아질 수 있다. 실제로 리버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양치하면서 영상을 보게 했다. 한 집단에는 곰과 늑대가 나오는 상대적으로 몰입하기 쉬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집단에는 자연 경관에 대한 영상 등 사람들이 그다지 빠져들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전자의 경우 양치 시간이 30%나 길어졌다. 이 실험은 앞서 소개한 유혹 묶음 연구와는 조금 다르다. 실험 참가자가 푹 빠져드는 일이나 대상이 그들이 지겨워하는 일이나 행동과 큰 대조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아주 조금만 더 흥미로우면 된다. 휴대전화로 하는 어려운 단어 게임처럼 아주 복잡한 활동을 가져와서 하기 싫은 행동과 묶어버리면 애초에 의도와 달리 둘 다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다.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혹 묶음은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도와준다. 반면 이탈적 몰입은 어떤 일에 더 오래 매달리게 해준다. 직장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리버먼 교수는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화장실 거울에 일간 뉴스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한다. 또 이런 방법은 어떨까? 다소 지루한 일을 할 때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을 들으면서 해보는 것이다.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치, 세금 납부, 진공청소기 사용 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매번 2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쓰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때로는 가벼운 내용의 책을 편하게 읽고 인기 드라마를 보고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갈 수 있다. 물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선을 넘을 때도 있다. 최근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이 뉴스 첫 줄을 장식했다.
어떤 고객이 매장에 설치된 자전거를 타면서 빅맥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런 방식과 태도는 마치 헤드버그가 말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덮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여하튼 가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꼭 해야 할 일의 균형을 잡으며 연결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하는 모습에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좋은 경험과 가치 있는 일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 칼 리처즈는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고향인 미국을 떠나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자 리처즈 부부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인맥이 조금씩 생기자 아이들을 두고 시외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슬슬 여행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뉴질랜드 북동쪽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니디아 베이라는 곳에 가서 바다 카약을 즐기는 것이었다. 불과 사흘짜리 여행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카약 렌털비, 식사, 검소한 숙소에 머무르는 비용을 모두 합치니 약 $1,000가 되었다. 공인 재무 설계사인 리처즈는 이런 옵션을 놓고 장단점을 따지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이번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는 2010년부터 뉴욕타임스에 스케치 가이라는 주간 만화를 연재했다. 그의 특기는 복잡한 금융 관련 개념이나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바꾸어 한 컷의 그림에 담아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다 카약 여행이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봤다. $1,000는 누가 봐도 매우 큰 돈이지만 리처즈가 그 돈을 잘 투자하면 평균 7.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20년이 지나면 $4,461를 벌 수도 있는 돈이다. 따라서 그는 비용이 더 적은 여행을 찾아보거나 아예 이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고작 사흘간의 여행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는가. 언뜻 보기에는 리처즈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미래의 자아가 바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면 훗날 연로한 리처즈가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어떨까? 미래의 자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리처즈처럼 우리도 종종 어떤 경험을 포기하거나 나중에 하려고 미룰지 모른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는 곳에 있는 관광지를 몇 군데나 가보았는지 세어보아라. 시카고에 산다면 시카고 미술대학교, 필드 자연사박물관, 윌리스 타워를 빼놓을 수 없다. 뉴욕시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등 관광 명소가 수두룩하다. 당신 역시 이런 곳에 아예 가보지 않았거나 최근에 가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공동 연구자인 수젠 슈에 따르면 시카고와 뉴욕을 찾는 관광객은 몇 주간 머물면서 평균 6개의 관광 명소를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시카고와 뉴욕에 사는 주민은 어떨까? 그들은 이사 온 첫 해에 고작 3군데 정도 돌아보고 그만둔다. 가까이 있음에도 다음으로 미루다 끝내 가보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적기가 될 때까지 그런 경험을 아껴둔다. 어떤 장소를 일부러 찾아간 그때가 바로 적기다. 또 언제 기회가 생겨서 그곳에 다시 가겠는가. 하지만 그 지역에 살면 원할 때 언제든 박물관, 기념비, 역사적 명소 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방문 경험을 아껴둔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락을 청소할 때는 내일이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유명한 박물관에 가거나 유명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좋은 포도주를 사는 것처럼
인생에서 더 재미있는 일도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을 너무 오래 미루다 보면 경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밈 하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 밈에는 베네치아 곤돌라처럼 생긴 것이 등장하는데 운전사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하지만 두 명의 연로한 승객은 쓰러져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어느 X 사용자는 세계 여행을 떠날 거라면 이 정도로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사라질까봐 서둘러 사용한 경우라면 평소 꿈꾸던 여행과는 다소 거리가 멀 것이다. 이런 여행을 떠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또한 음식점 상품권이 있는데도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해당 음식점이 문을 닫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그래도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 파이어라는 운동을 잠깐 생각해 보자. 이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는 20대나 30대 초반에 일찍 은퇴하기 위해서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간다. 얼핏 듣기에는 불가능한 목표일지 모르나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다. 이런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잘 소화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파이어 운동의 몇 가지 원칙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미래에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싶다면 지금 어떤 비용을 절감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시도해보고 미래에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 현재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사람도 있다. 리사 해리스는 2년간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전에는 자기 전에 HGTV, 즉 미국의 주택 관련 유료 텔레비전 채널을 보고 금요일에 피자를 사 먹었다. 일요일마다 시내에 위치한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당연히 그런 일에는 돈이 들었다. 리사는 남편과 함께 조기 은퇴를 목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이런 것을 예산에서 모두 빼버렸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졌다. 순소득은 늘었지만 그녀의 웰빙은 급속히 악화했고 이를 깨달은 리사는 파이어 운동을 그만두었다. 이 사례는 지나치게 미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원시라고 한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다가 결국 후회할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미래의 자아를 알고 그와 친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즐거움을 즐기라고 하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이상한 말이 아니다. 미래에만 너무 치중된 생활을 추구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의 자아 둘 다 불행해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리사는 가족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긴장감을 헤쳐나갔다. 부부로서 조기 은퇴의 꿈을 버렸지만 파이어 운동의 한 가지 특성을 시간 관리에 계속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돈을 지출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소비인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텔레비전 채널 구독, 금요일에 먹는 피자,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시 즐겨볼 생각이다. 하지만 돈 문제를 결정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이 생겼다. 결국 리사는 행복을 찾으려고 아주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덕분에 이제 지출에 대해 더욱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도 미래에도 자신이 원하는 옵션들로 채워진 삶을 누리게 되었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와 미래에 적절한 균형을 찾게 도와주는 가이드북이 없다. 리사 부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게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언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고 언제 참는 것이 좋은지, 매 순간 현재와 미래의 자아 중 누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나은지 곰곰이 따져보자.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생 전반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미래만큼 현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결국 칼 리처즈는 그 돈을 내고 아내와 함께 카약 여행을 떠났다. 약 30분 정도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서 작은 만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불가사리, 가오리, 성게 등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이런 여행을 오지 않았느냐며 탄식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저축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찌 보면 이 책의 주요 교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처즈의 말처럼 그것은 동전의 한 단면일 뿐이다. 동전의 뒷면도 잊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 돈을 쓰세요. 아주 먼 미래에 필요한 건 돈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만 생각하고 살면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가족 및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쌓은 추억이 없다. 그런 추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며 미래의 자아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 현재를 다 희생하면 미래의 자아는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리처즈가 배운 점은 비단 돈을 아끼는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에 나는 업무용 프로젝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다들 그랬겠지만 팬데믹 때문에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기존과 같은 성과를 내려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나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오전에 반차를 쓰고 아들을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 일이 있다. 좀 오래 걷긴 했지만 그렇게 아들과 단둘이서 시간을 보낸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집을 나선 지 20분쯤 되었을 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차 2대가 천천히 멈추더니 유기동물 통제 트럭이 나타났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았기에 집 근처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볼 가능성은 거의 0%였다. 나는 싱긋 웃었고 아들은 너무 신나서 길에 병아리가 진짜 있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 유치원에 가는 내내 아들은 병아리 이야기만 늘어놓았으며 선생님을 보자마자 병아리를 봤다고 말했다. 6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병아리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대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병아리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는다. 그날 아침에 평소대로 출근했다면 프로젝트는 진도를 나갔겠지만 그날의 즐거운 경험은 분명 놓쳤을 것이다. 현재를 쉽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가끔 포기나 양보를 하는 것이다. 희생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면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얻는다.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훨씬 더 행복해진다. 때론 그럴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저도 바쁘단 이유로 또 피곤하단 핑계로 그래 좀 쉬지 뭐 하면서 계획했던 일을 미루거나 다이어트를 하자 결심했으면서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버리고는 후회하곤 했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싫은 일에 좋은 일을 결합하라 라는 부분이 특히 와닿았는데요. 보통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을 할 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 자전거에 오르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안 보고 아껴뒀다가 운동할 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너무 현재의 나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 멋지고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절충해가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